무너진 콘크리트 더미 위 한 남자가 조용히 웅크린 채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구조 활동을 멈춘 채 아주 작은 손 하나를 꼭 잡고 있었습니다. 이미 숨이 멎은 손이었고 주변은 여전히 복구 소리와 무전음으로 가득했지만 그 남자는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몇 시간 동안 그는 단지 그 손만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그 장면을 사진으로 남겼고 사진은 언론을 타고 퍼졌으며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멈춰 세웠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그는 말없이 손만 잡고 있었다. 누군가는 그것을 기도라 불렀고 누군가는 살아있는 자의 사죄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남자는 그 어떤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모사연입니다. 당신의 좋아요와 구독은 작은 이야기가 더 멀리, 더 오래 전해질 수 있게 해주는 힘입니다. 세상의 모서리에서 피어난 이야기 지금 전해드립니다. 2023년 2월 6일 새벽 4시 17분 튀르키예 남동부 가지안테프 인근에서 규모 7.8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튀르키예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이번 지진으로 수만 명이 사망하거나 다쳤고 도시 전체가 붕괴되다시피 했습니다. 전 세계 각국에서 구조 인력이 투입되었고 대한민국 긴급구호대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한국 구조대는 곧장 붕괴 현장으로 투입됐고 위험한 구조 작업이 이어지는 가운데 뜻밖의 한 장면이 전 세계에 퍼졌습니다. 잿더미처럼 무너진 건물 옆에서 한 한국 구조대원이 어린이의 손을 붙잡고 한참을 움직이지 않고 앉아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사진은 터키 현지 SNS를 타고 빠르게 확산되었고 뉴스에 보도되자 시민들의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구하지 못했더라도 끝까지 함께 있어준 이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된다는 댓글이 줄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가 누구인지 왜 그 자리에 그렇게 오래 머물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소개하지 않았고 소속도, 이름도 밝히지 않은 채 조용히 현장을 빠져나갔습니다. 현지 언론은 그를 말없이 손을 잡은 사람이라 불렀고 누군가는 그 아이의 마지막 친구라 말했습니다. 세르민이라는 아이가 남긴 건 기록이 없었습니다. 이름도 알 수 없던 그 순간 누군가의 손을 잡고 함께했던 한 남자의 행동만이 사람들 기억 속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왜 그 손을 놓지 못했던 걸까? 구조대원이라는 이름으로 설명되지 않는 이 침묵의 행동은 도대체 어떤 이유에서였을까? 오늘 그 질문의 답을 조심스럽게 꺼내보려 합니다. 제 이름은 김도연입니다. 대한민국 중앙 119 구조본부에서 구조대원으로 일한 지 어느덧 14년이 지났습니다. 평소처럼 긴급 출동 훈련을 마치고 막 사무실로 돌아오려던 순간 뉴스 속보로 튀르키예에서 대지진이 발생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본능처럼 몸이 반응했고 저는 곧장 국제구호대 지원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튀르키예 도착 첫날 현장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공항 밖부터 이미 아비규환이었고 구조 현장으로 향하는 도로엔 구조 요청이 적힌 손팻말을 든 주민들이 길게 줄지어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쉴 때마다 먼지와 울음 그리고 절망이 함께 들어오는 기분이었습니다. 현장 중 한 곳은 붕괴된 초등학교 건물이었습니다. 콘크리트 잔해와 철근이 얽혀 있었고 구조견이 한 지점을 멈춰서 가리켰습니다. 장비를 동원해 접근을 시작했고 3시간 넘게 수작업이 이어졌습니다. 그 틈에서 아이의 손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작고 하얀 손이었고 손끝에는 캐릭터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아이는 이미 심정지 상태였고 그 누구도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동료들이 다음 구조 작업으로 옮겨가자 저는 무언가에 이끌리듯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았습니다. 아이의 손을 잡았을 때 처음엔 그냥 마지막 확인의 의미였지만 이상하게도 그 손을 쉽게 놓을 수 없었습니다. 몇 분이면 끝날 줄 알았던 그 시간이 몇 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누가 봐도 구조 작업은 끝났지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 손은 따뜻하지 않았지만 살아있을 때도 그렇게 작고 조심스러웠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문득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횡단보도 앞에서 기다리던 제 딸, 교통사고로
한순간에 저에게서 멀어진 아이. 그 아이가 쓰러져 있을 때 저는 손을 잡아주지 못했습니다. 그냥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아빠였지만 아무것도 해주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기억이 제 등을 짓눌렀고 저는 이 아이에게만큼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마지막으로 손을 잡아주는 게 당연한 일이 아닌 세상에서 저는 그 당연한 걸 한 번쯤은 해보고 싶었습니다. 동료들은 조심스럽게 저를 불렀지만 그 아이 손을 놓는다는 건 마치 제 딸의 손을 2번 놓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말없이 묻지도 않은 채 그저 손 하나 붙잡은 채. 구조대원으로서 정해진 행동이 아니었고 규정에도 없는 일이었지만 그 순간엔 인간으로서 해야 할 일이었기에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결국 저는 그 아이의 이름도 가족도 알지 못한 채 자리를 떴습니다. 하지만 그 손의 감촉은 제 손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구조복에 묻은 먼지보다도 무전기에서 흘러나오던 지시보다도 더 생생하게 남은 건 그 아이 손의 조용한 온기였습니다. 그것은 죽은 생명의 냉기가 아니라 제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다시 깨닫게 해주는 감정의 흔적이었습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있던 그 시간, 주변은 계속 움직이고 있었지만 제 시간만은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현장 무전기에서는 다음 구조 지시가 반복됐고 장비 소리가 쉴 새 없이 터져 나왔지만 저는 그 어떤 소리도 듣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의 손은 이미 싸늘했지만 손끝에는 스티커 조각이 붙어 있었고 그 작은 흔적이 이상하리만치 생생하게 살아있는 듯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것이 아이의 마지막 인사처럼 느껴졌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이렇게 있어줘요. 말 한마디 없는 그 손끝의 감촉이 제 마음을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구조대원입니다. 감정보다 판단이 먼저여야 하고 사적인 기억은 현장에서 지워야 하는 사람이죠.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아이의 손을 놓지 못하는 이유는 구조와 상관없는 개인적인 고백이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지만 저는 몇 년 전 5살이던 딸을 사고로 잃었습니다. 교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중 반대편에서 날아든 차량에 아이가 떠나갔고 저는 너무 가까이 있었지만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아이가 쓰러지던 순간에도 저는 손을 잡아주지 못했습니다. 그 기억은 제 손을 마비시켰고 구조 현장에 있을 때조차 스스로를 용서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였을 겁니다. 세르민이라는 이 낯선 아이의 손을 붙잡고 있었던 건 단지 위로를 위한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다시는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죽음을 막을 수 없었다면 적어도 외로움은 막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아이가 혼자 가지 않도록 누군가 끝까지 함께 있었다는 걸 알 수 있도록 저는 그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그건 명령도 아니었고 사명도 아니었고 구조대원으로서의 업무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한 사람으로서 아이를 떠나보내는 또 다른 아이의 아버지로서 저는 그 자리에서 떠나지 못했습니다. 몇 시간이 지났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잔해 위로 햇살이 내려오고 있었고 아이 손 위로 먼지가 천천히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바람도 멎은 듯했고 마치 세상이 그 손끝을 중심으로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는 구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애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누군가의 죽음을 인정하지 못한 채 살아온 제 자신이 그 손을 붙잡는 것으로 조금씩 그 현실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걸요. 아이의 손은 점점 더 차가워졌지만 제 손은 점점 따뜻해졌습니다. 그건 이상한 체온의 전도였습니다. 손을 잡고 있었던 건 아이가 아니라 저였다는 걸, 그 아이가 제 손을 놓지 않고 있었던 거라는 걸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그 손을 놓았을 때 저는 조용히 아이에게 속삭였습니다. 미안해, 그리고 정말 고마워. 그 말은 그 아이에게 한 말이기도 했지만 제 딸에게도 그리고 제 자신에게도 전하는 말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무너진 마음의 구조 현장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구조는 누군가의 손을 붙잡아주는 그 단순한 행위에서 시작되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날 아이를 구조하지 못했지만 제 마음은 처음으로 구조받고 있었습니다. 제 이름은 야스민 세빈입니다. 티르키의 하타이주 안타키아의 공립초등학교에서 교사로 일하고 있어요.
지진이 일어난 날은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부모님 댁에 들렀다가 첫 충격파를 맞았고 곧바로 학교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마주한 건 학교가 아니라 무너진 잔해와 침묵이었어요. 학부모들과 주민들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며 무너진 콘크리트 위를 서성이는 사람들 틈에서 저는 한 장면에 시선이 멈췄습니다. 붕괴된 벽 옆 한 남자가 웅크린 채 앉아 있었고 그가 붙잡고 있던 것은 작은 아이의 손이었습니다. 구조 장비도 동료도 없이 그는 오직 그 손만을 조용히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제 제자 세르민 아카르였습니다. 세르민은 저희 반에서 가장 조용하고 눈웃음이 예쁜 아이였습니다. 쉬는 시간마다 미술 연습장을 펼쳐 그림을 그리곤 했고 음악보다 드라마 주제가를 좋아하던 아이였어요. 그런데 저는 아이가 그렇게 한국을 좋아하는 줄은 몰랐습니다. 아이의 책상 안에서 발견된 공책 한 권, 거기에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같은 한글이 또박또박 적혀 있었습니다. 그걸 처음 본 순간 저는 아이가 혼자서 외국어를 공부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숨이 막혔습니다. 한글 자음과 모음을 반복한 흔적 속에서 저는 아이가 그 손편지 같은 글자들로 누군가와 마음을 나누고 싶어 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저는 밤마다 그 남자 한국 구조대원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슬퍼 보이지도 않았고 분노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모든 걸 받아들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구조 활동이 끝난 후 그는 조용히 사라졌지만 저는 그 손을 붙잡고 있던 시간을 기억합니다. 그건 죽음을 부정하는 손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함께하려는 손이었어요. 그 사람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손편지를 쓰기로 했습니다. 처음엔 티르키예어로 썼고 그 다음엔 영어로 다시 옮겼습니다. 마지막엔 아이의 공책을 펴고 가장 많이 반복된 문장을 그대로 적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그 문장은 제 마음 그대로였고 전해지지 않더라도 써야만 했던 말이었습니다. 며칠 후 학교에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그 한국 구조대원이 다시 학교를 방문하고 싶어 한다는 통보였고 저는 숨을 고르며 운동장으로 나갔습니다. 멀리서 그가 서 있는 모습이 보였고 저는 그 자리에서 발이 굳었습니다. 그가 다가와 고개를 숙이며 조심스럽게 건넨 봉투, 그 안에는 한 장의 한국어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편지를 가슴에 껴안은 채 곧장 집으로 돌아와 오랜 친구에게 연락했습니다. 대학 시절 한국에서 유학했던 친구였고 다행히 그는 편지를 사진으로 보내자마자 즉시 통화로 하나씩 뜻을 읽어줬습니다. 그 아이가 제 손을 잡아 주었습니다. 제가 잡은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절 붙잡아 주었습니다. 당신이 그 아이의 선생님이었다면 저는 그 아이의 마지막 제자였습니다. 그 문장을 듣는 순간 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사람도 그 아이를 통해 살아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를 교실로 안내했을 때 그는 아무 말 없이 세르민의 자리 앞에 섰습니다. 복사해둔 아이의 공책과 작은 인형이 놓인 그 자리에 그는 두 손을 모았고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가 그 자리를 떠나기 전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아이와 남자의 작별이 이어지고 있었고 저는 그것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돌아서기 전 저는 조심스럽게 공책에 복사본을 건넸습니다. 이건 세르민이 마지막으로 연습하던 글자예요. 당신 나라 말을 혼자서 이렇게 연습하고 있었어요. 그는 두 손으로 그 종이를 받았고 고개를 깊게 숙였습니다. 그 인사는 어떤 말보다 분명한 고백이었고 그날의 작별은 그렇게 조용히 끝났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그가 남긴 편지를 매일 읽었습니다. 한국어였지만 친구가 번역해준 내용을 저는 거의 외우다시피 했습니다. 처음엔 이해하지 못했던 표현 하나하나가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속에서 울렸고 읽을수록 그 사람이 어떤 감정으로 이 글을 썼는지 어떤 마음으로 그 손을 붙잡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 편지는 누군가의 마지막을 함께 보낸 사람만이 쓸 수 있는 문장이었고 죽음을 슬퍼하면서도 끝내 생명을 사랑하려 했던 사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제 손을 잡아 주었습니다. 그 문장 한 줄이 제 마음을 바꿔놓았습니다. 저는 그 아이의 선생님이었지만 그 사람은 아이의 마지막 친구였고 서로 다른 시간 속에서 같은 마음을 나누고 있었던 겁니다.
그 사람이 돌아간 뒤 아이들이 있는 교실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세르민의 이야기를 처음으로 꺼냈습니다. 한 아이가 남긴 공책 이야기, 그 아이가 배우고 싶어 했던 언어, 그리고 그 아이의 손을 붙잡고 있었던 한 구조대원의 이야기까지. 아이들은 조용히 들었고 몇몇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결심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잊지 않겠다고, 아이들과 함께 세르민이 남긴 마음을 이어가겠다고요. 그날 이후 우리는 매주 1시간씩 한글 시간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단어를 따라 쓰는 것부터 시작했지만 아이들은 점점 문장을 만들고 그 문장에 마음을 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적힌 문장은 고맙습니다 였습니다. 아이들은 그 단어를 반복해서 쓰며 웃었고 어떤 아이는 그 말을 편지에 적어 봉투에 넣기도 했습니다. 편지를 어디로 보낼 수는 없었지만 아이들은 말했습니다. 이건 구조대원 아저씨에게 보내는 거예요. 아이들의 손끝에서 써 내려간 그 고마움은 언어를 넘어서는 진심이었고 그 안에는 함께 있어준 사람에게 보내는 조용한 인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편지들을 모아 스캔했고 그 사람이 남긴 메일 주소로 보냈습니다. 오래된 휴대폰 카메라로 찍은 것들이었지만 아이들의 손글씨 하나하나엔 진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메일을 보낸 뒤 저는 몇 번이고 다시 편지를 읽었습니다. 당신이 그 아이의 선생님이었다면 저는 그 아이의 마지막 제자였습니다. 구조하지 못했지만 끝까지 곁에 있었던 사람의 말은 끝내 누군가를 살리는 말이 되었습니다. 며칠 후 짧은 회신이 도착했습니다. 내용은 단 한 문장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잘 지내줘서 고맙습니다. 그 문장을 본 순간 저는 눈물을 삼켜야 했습니다. 그가 구조했던 건 아이의 생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상처 입은 사람들의 마음이었고 슬픔 앞에서 무너지는 시간 속에 남은 자들을 위한 구조였습니다. 저는 아이들과 함께 그 문장을 교실 앞 칠판에 적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지내줘서. 그 문장을 본 아이들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계속 잘 지낼게요. 세르민이도 좋아할 거예요. 저는 아이들을 안아주었고 그날 이후 더는 세르민의 자리를 비워두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 조그만 액자를 하나 놓았습니다. 그 아이가 마지막으로 쓴 글자라는 문구 아래 그날 그 사람이 받았던 복사본을 똑같이 출력해 아이들 모두가 볼 수 있게 했습니다. 그 작은 액자는 우리 교실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수업을 시작하기 전 그 앞에 조용히 인사를 했고 어떤 날은 작은 꽃을 가져다 두기도 했습니다. 아이들 스스로가 기억을 이어가고 있다는 걸 저는 매일 느꼈습니다. 그건 교육이 아니었고 훈련된 행동도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를 향한 진심은 설명받지 않아도 이해되는 법이라는 걸 아이들은 몸으로 배우고 있었습니다. 세르민이라는 한 아이와 김도현이라는 한 사람, 그 사이에 놓인 짧은 시간은 이제 우리 모두의 이야기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매주 손편지를 씁니다. 여전히 한글로는 더듬거리지만 아이들과 함께 배운 단어들을 꾹꾹 눌러 씁니다. 괜찮아요, 잊지 않아요, 고맙습니다. 그 말들이야말로 가장 따뜻한 구조라는 걸 이제는 알고 있으니까요. 사람들은 그 사진을 보고 말했습니다. 아이의 손을 끝까지 잡아준 그 구조대원, 정말 대단한 분이다. 어떤 기사는 저를 영웅이라 불렀고 어떤 이들은 저를 아이를 위로한 마지막 손이라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제가 그 아이의 손을 붙잡고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아이가 제 손을 놓지 않게 해줬다는 사실을요. 그날 이후 제게 쏟아진 찬사와 조명은 솔직히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저는 구조에 실패한 사람이고 살리지 못한 생명을 보내야 했던 끝내 한 명을 더 구하지 못한 채 손을 놓고 돌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 손을 놓기까지의 시간은 누구보다 긴 시간처럼 느껴졌지만 사실 그건 구조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아주 개인적인 고백의 시간이었습니다. 제 딸의 이름은 민서였습니다. 5살이었고 생일을 이틀 앞두고 있었습니다. 유치원에 데려다 주기 위해 차를 세웠고 그날따라 저와 눈을 마주친 채 창밖으로 손을 흔들던 아이의 모습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맞은편에서 신호를 위반한 차량이 제 시야를 가로질렀고 저는 문을 열기도 전에 멈춰선 차 앞으로 뛰어들어야 했습니다. 아이는 도로에 누워 있었고 저는 그 손을 잡지 못했습니다.
그대로 눈을 감은 민서를 앞에 두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구조대원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제 딸은 제 손이 아닌 바닥 위에서 숨을 멈췄습니다. 그 기억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게 가슴속에 박혔고 저는 더 많이 훈련하고 더 많이 일하고 더 적게 말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뛰어난 구조 기술도 한 번 놓친 손의 기억을 지워주지는 않았습니다. 튀르키예로 향하던 비행기 안에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번엔 누군가를 살릴 수 있을까? 그러면서도 마음 한켠엔 묘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무너진 건물 앞에서 마주한 아이의 손은 그때 그 손과 너무도 닮아 있었습니다. 작고 조용하고 너무 늦게 발견된 손. 제 몸은 자동으로 그 손을 향해 움직였고 마치 오래전 약속된 장면처럼 저는 그 손을 감싸 안고 말았습니다. 누군가는 저를 치유자라 불렀지만 그 순간 저는 치유받고 있었던 겁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손을 잡은 게 아니라 제 안에 멈춰있던 시간을 다시 살게 해준 손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 아이를 보내며 눈물 흘렸지만 저는 그 아이 덕분에 딸과 처음으로 작별 인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미안해, 그리고 정말 고마워. 그 말은 제 딸에게도 그 아이에게도 그리고 저 자신에게도 처음 전하는 말이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와서도 저는 밤마다 그 아이 손의 감촉을 떠올렸습니다. 누군가를 구조하는 일은 기술이지만 누군가의 마지막을 지키는 일은 감정입니다. 저는 이제야 그걸 알게 된 사람입니다. 한 생명을 끝까지 놓지 않겠다는 다짐은 죽음을 막는 것보다 더 깊은 책임감을 요구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기억하려 했지만 저는 조용히 물러나기로 했습니다. 그 아이와 나눈 시간은 누군가의 박수나 위로가 아닌 제 삶에서 조용히 간직할 약속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름을 남기지 않았고 사진에 대해 해명하지 않았으며 어떤 인터뷰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 여전히 무너진 삶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의 곁에 머무는 구조대원으로 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또 다른 아이의 손을 붙잡게 된다면 저는 이번에도 조용히 그 손을 꼭 잡을 겁니다. 구조되지 못한 마음은 언젠가 다시 연결될 수 있다는 걸 그 아이가 제게 가르쳐 줬으니까요. 세르민이라는 이름을 저는 지금도 조용히 부릅니다. 그 아이는 제 딸의 마지막 인사였고 제 삶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화자, 전한 김도연. 터키에서 돌아온 뒤 저는 한동안 손을 조심스럽게 다루게 됐습니다. 누군가를 돕기 위해 내밀던 손이 아니라 누군가의 마지막 체온을 기억하고 싶은 마음에 생긴 버릇이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주먹을 쥐거나 손바닥을 펴지 않고 다니는 일이 많아졌고 한동안은 아이의 손을 잡았던 그 자세로 잠이 들기도 했습니다. 복귀한 뒤 처음 투입된 구조 현장에서도 저는 예전처럼 기민하게 움직이지 못했고 동료들은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있었던 일은 말보다 마음으로 기억되는 것이었고 말로 꺼내는 순간 뭔가 흐려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졌습니다. 저는 달라졌고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가지 못할 사람이 되었다는 것. 그런 저에게 가장 먼저 다가온 건 아이들이었습니다. 자원봉사로 찾아간 아동심리치료센터에서 우연히 참여한 감정놀이 수업, 거기서 저는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5살 아이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손, 아빠 손 같아요. 그 말에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그 아이는 전혀 제 사정을 알지 못했지만 마치 오래전 잊고 지낸 사람처럼 제 손을 알아보았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민서가 제게 건넨 마지막 말이 무엇이었을지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누군가에게 손을 내민다는 건 구조의 시작이 아니라 연결의 회복이라는 걸요. 그날 이후 저는 매주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구조대원으로서가 아니라 사람으로서 그 아이들과 놀고 글을 쓰고 감정을 나누는 시간이 제게 필요했습니다. 그러던 중 터키에서 받았던 편지들을 다시 펼쳐봤습니다. 아이들이 쓴 한국어 손편지, 번역된 문장을 읽으며 저는 매번 새로운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 중 하나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도연 아저씨, 우리 학교에 또 와주세요. 선생님이 울지 않게 우리가 같이 있어줄게요. 저는 그 문장을 가슴에 품고 마음속에서 약속했습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다시 손을 내밀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고, 잃어버린 시간을 다시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고. 복귀 이후 저는 후배 교육 과정 중 감정훈련 파트를 자청해 맡았습니다. 기존의 구조기술교육 외에 현장 감정 대응이라는 강의를 새로 만들었고, 첫 수업에서 세르민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조용히 고개를 떨구는 교육생들, 눈가를 훔치는 동료 대원들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건 아픈 이야기지만 반드시 전해야 하는 이야기구나. 우리는 생명을 다룬다는 이유로 너무 많은 감정을 눌러왔고, 그러다 보니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아왔던 건 아닐까 하고요. 수업이 끝나고 한 대원이 제게 말했습니다. 선배님 이야기 듣고 저도 구조대원이 되려는 이유가 조금 더 분명해졌습니다. 누군가에게 남아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 말을 들은 날, 저는 비로소 제 손이 다시 사람을 향해 열리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 손은 아직도 때때로 떨립니다. 무너진 건물 앞에 서거나 구조 요청이 들어오면 지난 시간들이 겹쳐 떠오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도망치지 않습니다. 그 기억들이 제 안에서 자라난 시간들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어느 날 구조 현장에서 만난 또 다른 아이가 제 손을 잡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아저씨가 와줬잖아요. 그 말은 민서가 해주지 못했던 말이었고, 세르민이 남기고 간 마지막 문장이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꼭 잡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래, 나도 괜찮아. 고마워. 세르민이 떠난 자리엔 여전히 바람이 머무릅니다. 아이가 앉았던 자리는 복구된 교실 속에서도 빈자리로 남아 있었고, 우리는 그 빈자리를 없애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 조용한 액자를 하나 놓았어요. 액자 속에는 아이가 마지막으로 쓰던 한국어 연습장 복사본과 김도연 씨가 남긴 편지 한 장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처음엔 아이들이 그 앞을 지나칠 때마다 조용히 고개를 숙였고, 시간이 지나자 그 앞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아이들이 하나둘 생겼습니다. 어떤 날은 작은 꽃이, 어떤 날은 색연필로 그린 그림이 놓여 있었고, 어느 날은 한 아이가 한글로 적은 쪽지를 붙여두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요. 그 문장을 보았을 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교실은 이제 단지 수업이 이루어지는 공간이 아니라 누군가의 기억을 이어가는 살아있는 장소가 되었다는 걸요. 그 이후로 저는 매주 아이들과 함께 편지를 씁니다. 한글로 아주 짧은 문장으로 누군가를 떠나보낸 적 있는 이들에게 위로의 말 한 줄을 써 내려갑니다. 처음엔 괜찮아요, 보고 싶어요 같은 단어에서 시작했고, 점점 문장이 생기고 마음이 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편지들은 봉투에 넣어 벽장 안에 보관하고 있어요. 언젠가 그 손편지들을 김도연 씨에게 다시 보낼 수 있다면 그게 아이들이 마지막으로 전하는 인사가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메일로 받은 답장은 여전히 한 줄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잘 지내줘서 고맙습니다. 그 짧은 문장 안엔 수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고, 저는 그 말이 아이들에게 닿았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그 문장을 칠판 위에 적었고 서로에게 작은 인사처럼 반복해서 건넸습니다. 잘 지내줘서 고마워. 교실 안에는 특별한 규칙이 하나 생겼습니다. 쉬는 시간마다 누군가의 책상 위에 오늘도 괜찮아? 라는 쪽지를 놓아두는 일. 누가 시작했는지 알 수 없지만 아이들은 서로의 안부를 묻는 방법을 배워가기 시작했고, 저는 그것이 구조라는 단어보다 더 따뜻한 연결이라는 걸 매일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 손끝에서 시작된 연결은 이제 언어를 넘어선 공감으로 자라고 있었고, 아이들은 매일 서로에게 손을 내밀 줄 아는 사람으로 자라고 있었습니다. 어른인 저보다 더 잘, 그리고 더 자연스럽게요. 어느 날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그 아저씨는 지금도 구조대원이에요?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응, 지금도 누군가를 지키고 있을 거야. 그러자 그 아이가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도 그렇게 살면 되는 거죠? 저는 대답 대신 아이를 안아주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이 수많은 날들을 이겨내게 해준 가장 정확한 문장이었으니까요. 우리는 지금도 그날을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아이들과 함께 그 자리에 인사하고 편지를 쓰고 서로에게 말을 건네며 지냅니다. 말없이 손을 잡아준 사람이 남긴 여운은 여전히 우리 안에 머물러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삶을 살아갈 이유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그는 한 아이의 생명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구조대원으로서 실패한 순간이었고 그 결과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사진 한 장이 전 세계에 남았고 누군가의 손을 놓지 않고 끝까지 함께한 그 장면은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붙잡았습니다. 그가 구조한 것은 생명이 아니라 외로움이었고 그 손끝에 담긴 조용한 동행이 지금까지도 누군가의 삶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구조란 꼭 살려내는 일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끝까지 곁에 있어주는 것, 말없이 함께해주는 것, 마지막 순간을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주는 것, 그것이 구조보다 더 구조 같은 일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묻습니다. 구조란 무엇인가? 어떤 사람은 빠른 판단력과 기술이라 말하고 어떤 사람은 목숨을 건 투지라 말합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에서 구조는 더 단순하고도 깊은 개념으로 다가옵니다. 누군가가 홀로 무너지는 순간 그 곁에 머무는 것, 말없이 손을 잡아주는 것, 함께 울지 않아도 함께 있는 것, 그 모든 게 구조일 수 있습니다. 김도연이라는 이름을 가진 구조대원은 한 아이의 마지막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살려내진 못했지만 외롭게 두지 않았고 기억되지 못할 생명을 대신 기억에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기억을 가슴에 안은 채 다시 구조 현장으로 돌아갔습니다. 터키의 작은 교실에서 시작된 아이들의 손편지는 그 이후에도 이어졌습니다. 그 손편지는 한국어로 쓰였고 의미보다 마음으로 전달됐습니다. 어떤 편지엔 괜찮아요 라는 단어만 적혀 있었고 어떤 편지엔 같이 있어줘서 고마워요 라는 문장이 또박또박 쓰여 있었습니다. 그 글들은 다시 김도연에게 전달됐고 그는 다시 대답했습니다. 아이들이 잘 지내줘서 고맙습니다. 한 줄의 대답이었지만 그 안엔 모든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지켜내는 일은 끝이 없다는 걸 그는 알고 있었고 그가 붙잡았던 작은 손 하나가 결국 많은 사람들의 삶을 다시 움직이게 했다는 것을 그는 누구보다 조용히 믿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손은 참 작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어떤 손은 생명을 지켜주고 어떤 손은 무너진 마음을 일으켜 세웁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며 수많은 손을 스쳐 지나가지만 끝까지 붙잡아주는 손은 몇 없습니다. 김도연이 그날 붙잡았던 손은 단지 한 아이의 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상처였고 삶에 대한 책임이었고 구조라는 직업을 넘어선 인간으로서의 다짐이었습니다. 그 손을 놓지 않았기에 그는 누군가의 영웅이 아닌 누군가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런 손이 될 수 있습니다. 말없이 옆에 있어주고 흔들리는 마음을 다독이며 끝까지 잊지 않겠다는 약속을 전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이 이야기가 남긴 메시지이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구조의 본질입니다. 손을 잡는다는 건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존재를 기억하는 일이니까요. 그는 구조대원이라는 직함을 내려놓은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아이의 손을 붙잡고 있었던 순간만큼은 구조대원이기 이전의 한 사람으로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구하려 애쓰는 마음보다 끝까지 곁에 있으려는 마음이 더 깊었던 시간. 그 몇 시간의 침묵은 구조 기록에 남지 않았지만 기억의 가장 깊은 곳에 머물러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꾸었습니다. 그는 아이를 살리진 못했지만 그 아이의 마지막 순간을 홀로 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야말로 가장 인간적인 구조였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누구나 삶의 구조대원이 될 수 있습니다. 거창한 기술이 없어도 단 한 번의 선택으로 누군가의 인생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말없이 손을 잡아주는 사람, 끝까지 함께 있어주는 사람, 이름도 남기지 않은 채 자신을 조용히 건넨 사람. 김도연이 보여준 구조는 그 자체로 질문이었습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끝에 함께 설 수 있는가? 당신은 누군가의 무너진 마음 옆에 조용히 머물 수 있는가? 그리고 당신은 누군가를 끝까지 기억할 수 있는가? 그가 붙잡았던 손은 하나였지만 그 손끝에서 울려 퍼진 여운은 지금도 누군가의 삶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세르민이라는 이름은 이제 작은 교실 속에서, 아이들의 입속에서, 누군가의 손편지 속에서 살아 있습니다. 아이들은 한글을 배우며 말합니다. 괜찮아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이 단어들은 단순한 언어 학습이 아니라 누군가의 손을 닿지 않게 두지 않겠다는 다짐입니다. 그리고 그 말은 결국 김도연이 처음으로 말없이 건넸던 다짐과 같습니다. 구조란 함께 있음입니다. 끝까지 외면하지 않음입니다. 그리고 기억함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의 구석, 누구도 보지 않던 자리에 조용히 잊혀진 이야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찾아 전해드리는 것이 세모사연의 몫이라 생각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그 기억을 오래 간직하게 해주는 힘입니다.